먼저 실증 사례 1의 첫 번째 교육 부분입니다. 정기호 장학관님께서 AI 시대 역량,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행정의 효율화 실천 방안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기호님께서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으로 계시며 교육청에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황상초등학교 교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정기호 장학관님께서는 AI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실 수업 개선과 교원 업무 경감의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하셔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이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소개가 이렇게 장황할 줄은 몰랐고요. 제가 아침부터 와서 저도 여기 대전의 그 정책이나 사례들 그리고 우리 또 캐리스 원장님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워낙 본청의 그 이슈가 다단해서 제 시간은 못 오고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막 도착했습니다. 저는 AI인 경북교육에서 이제 경북교육에 있어서 그 AI나 디지털 물론 AI, DT나 뭐 교과서 이런 영역도 있지만 제가 맡았던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먹네요. 잠시만요. USB 꽂혔나요? 안동에서 딱 이까지 안 쉬고 오는데 네, 요 가운데 거 그죠? 예, 한 2시간 조금 늦게 걸렸고요. 온 김에 마치고 성심당 소보로 사서 가려고 합니다. 예, 늘 대전에 오면 소보로 사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처음에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이 슬로건을 쓰는 데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몇 군데 되죠. 그 이제 학교 업무 경감인데요. 이게 1974년인가 3년에 국무총리 뭐령으로 공문이 나온 지 거의 반세기 50년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50년 난제라 부르죠. 해마다 계속 학교 업무 경감을 외치지만 끝없이 정책은 나오고 경감된 건 없고 그중에 조금 효과가 있었다면 예산 그리고 인력. 근데 예산은 무조건 늘릴 수 없죠. 인력도 계속 늘릴 수 없습니다. 인력도 계속 늘리면 그에 따른 학교 내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74년 맞네요. 처음에 경북교육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면서 제가 장학사로 두 번째 들어와서 처음에 했던 게 이런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교 업무 디지털 컨퍼런스라 해서 조금 독특한 컨퍼런스를 열었고요. 그 열었던 이유가 이제 예산이나 인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에서 찾을 수 있겠다 해서 디지털의 특성이 무한복제잖아요. 조그만 영역이라도 아주 작은 숫자라도 곱하기 무한되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비용도 무한대 우리가 파일을 복사한다고 물론 전기나 이런 게 들지만 크게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가지 원칙을 세웠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행정을 하면 그 예산을 세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새로운 정책을 하려면은 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이러면 보통 6개월, 1년 소요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또 뭐 소요되고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또 변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할 때 무조건 스피드 3가지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넘어가서 시간이 제게 주어진 게 20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축했던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여기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인데 온무실 온라인 교무실입니다. 경북이 또 따뜻한 경북이라 해서 온무실 내실에서 공유형 교무실을 만들었죠. 여기에는 공유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온라인 교무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구축했고요. 이 온무실도 초기에는 딴 게 아니고 그냥 구글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 개발해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온무실에 이런 것도 각종
공유 문서나 뭐 여러 가지 사례들 게를 이런 걸 달았었죠. 그리고 제가 딸기 마켓도 만들었었습니다. 딸기 마켓이 따뜻하고 알뜰해서 기분 좋은 나눔 장터라 해서 우리가 이 경북에서 이걸 론칭하고 나서 한동안 당근 마켓이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살아났고요. 딸기 마켓은 제가 했던 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 속합니다. 이 딸기 마켓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보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고 그 기본적인 접속자라든지 그 양의 그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정도 어느 게 성공을 하려면 그 모집단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큰 모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도 그렇게 큰 바운더리는 아니잖아요. 무슨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규모를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잘못 시도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 사례로 하는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돈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편해서 만들었던 것이라서요. 여기서 실제 당근마켓이 움직였고 그러다가 2022년 11월 3일 다 아시죠? 무슨 날이었습니까? 얘가 이제 떴죠. 생성형 AI가 뜨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 전에는 저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도 잘 몰랐죠. 근데 2달 이렇게 흐르고 3월 8일 정확히 이제 챗GPT가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나요? 3월 8일이니까 석 달 정도 2달 조금 넘었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우리 제일 높으신 분 경북에서 교육감님 전화를 해서 이게 뭔가 챗GPT가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을 만들고 보고하고 신청하라. 전화로 오더를 받았죠.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움직여라. 그래가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예약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디지털 전환할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장학사 들어갔다 교감을 6년 하고 다시 두 번째 또 생계형 장학사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교육감님께 가서 이 디지털이 이제 미래 먹거리라 하는 촉은 있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재원차 하려니까 제가 맡은 업무만 해도 태산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님께 좀 부탁을 드렸죠. 가서 제가 이순신 흉내를 좀 냈습니다. 12척의 배는 아니지만 제게 인력과 예산을 좀 주십시오. 교육감님 지금까지 없었던 성과를 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제게 인력과 예산을 주십시오 했는데 교육감님이 통 크게 제게 전산 공무원 1명과 예산 5억을 주셨어요. 그래가 디지털을 시작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은 제가 있어서 전화를 돈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 명령을 오더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약하지는 못하고 이제 이번 달 안에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객기를 부렸는데요. 4월 1일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초지 싶은데 제가 업무실에 이 챗GPT 경북형 챗GPT 창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상북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 연구원에서 큰 단체잖아요. 거기서 얼마를 들였다더라 해가 몇 억을 들여서 이 창을 나왔는데 그 창을 보고 이제 교육감님이 야 경북 도청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청에서는 뭐하냐 그런데 거기에 교육감님 이름 검색해 보십시오 하니까 경상북도 교육감이 누구야 하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을 말 그대로 생성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걸 하여튼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데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수소문을 했죠. 도와줄 사람 해서 교원들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을 밤을 새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API를 가져와서 쓰고 LLM 모델이기 때문에 토큰당 요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처음에 달아놨는데 과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 교육청이 또 깝깝한 게 그거죠. 제가 재무과에 본청에 정했습니다. 해외 결제 좀 하자. 영국 오픈 AI사에 챗GPT 결제하자 하니까 재무과 직원이 뭐라고 했게요? 통장 사본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달래요.
너무나 지극히 정답이죠,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하고 그 저한테 교육감님이 주신 그 한 명의 전산이 두 명이서 이거를 계정을 한 앞에 10개씩 팠습니다. 1인당 18달러까지 무조건 공짜예요. 그걸 실시간 체크하면서 선생님들이 쓰는데 17달러 가면 바꾸고 돌려막기처럼 처음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해외 결제도 가능하고 다 하죠. 그러다가 또 우리 경북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은 여기도 비슷한 게 있지 싶은데 표준 업무 매뉴얼이라가 다 모아놨던 게 있어요. 그게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기 들어가면 학교에 관한 모든 걸 다 물으면 된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다음 버전 3으로 가야 될 시기였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모델은 위키피디아 이런 형태였어요. 다중지성을 이용한 위키피디아 형식을 고민하다가 아니다. 생성형 AI로 가야 된다 해서 틀었죠. 방향을 틀어가 그럼 어떻게 방법이 어딨나. 영국까지 날아갈 수는 없고 서울에 있는 네이버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네이버에 그때 한참 하이퍼클로바 X라서 국내 인공지능이 나왔죠. 요게 단 23인데 어쨌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경북이 처음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맺게 되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가 컸죠. 요즘에도 소버린 AI 해서 네이버에서 막 밀고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던 그 하정우가 대통령실 수석으로 가면서 주장하던 소버린 AI, 국민 주권, AI 주권을 찾게 하는 그 소버린 AI인데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네이버에 기대 큰데 사실은 제가 해본 바로는 아직 국내는 멀었습니다. 예, 많이 멀었어요. 그래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 경북에서는 제가 두 가지 축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거, 하나는 특수한 거. 일반적인 거는 그냥 지금 챗GPT 창이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처럼 그 제너럴한 답변을 생성해주는 이런 걸로 했는데 이거는 약 처음에 할 때 2억 정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제일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북의 데이터를 다 튜닝을 시켰습니다. 일로. 튜닝 시키는데 그게 돈이에요. 대형 업체를 끼고 튜닝 시키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었지만 튜닝을 시켰지만 기대치가 안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교육청에서 쓰는 이런 방대한 모든 뭐 공문, 문서, 매뉴얼, 책자, 법령 다 모아가 튜닝 시키잖아요. 엄청난 양이죠. 쌓으면은 뭐 천장까지 갈 이런 종이 양이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 양에 비하면 전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암만 이렇게 해도 지금은 벌써 그냥 웹 크롤링해서 끌고 모아도 이 정도는 교육청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확도도 있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했다 하면 이제 지금도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 그래 저는 저쪽에다 했습니다. 좀 특수한 케이스. 저거는 뭐냐 애자일하게 움직이는 거. 저거는 거대한 시스템도 아니고 이거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블루오션이죠. 틈새 가려운데 구석구석 그때 필요한 거 쓰다 버려도 괜찮은 거 오늘 쓰고 이거 있잖아요.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어제의 해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제가 솔루션이지만 오늘 안 되니까 날로 변하는 것가 가는 게 제가 만든 온부실에 있는 GAI 랩이라고. 오늘 경북교육 2024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거는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공식 AI 멈추네요. 이 AI가 가끔 이게 말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막간을 이용하는데 AI 이런 데도 썼습니다. 경북에는 제가 이런 행사를 하면은 죄송하지만 사회자를 썼는데 사회자를 없애고 공식 AI 사회자를 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신표준인데 경북의 슬로건이 세계교육 표준으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을 신표준이고요. 처음에 제 혼자 활용을 하다가 제가 좀 심심하다 해서 그럼 네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니? AI한테 물었습니다. AI가 오세미로 해주세요. 제발. 그건 무슨 뜻인데? 오 새로운 미래. 이래서 오세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하다가 1년 뒤에는 좀 컸죠. 오늘 경북교육 인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경상북도 3D로 교육청 갔습니다. 공식 AI 사회자 신표준. 오세미입니다. 예, 오세미까지 이렇게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이고요. 여기 일반 제너럴한 질문을参가하면 지금 멀티모달까지는 아니고 조금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표나 이런 거는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2005년 5월 현재 약 그 생성형 AI 도입하고 나서 21만 년
누적 500만 명 정도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요?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쪽에 특수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관점이 있는 거, 그 노하우는 이거거든요.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도메인 지식은 교사를 따라올 사람 때가 없다. 일반 시장에서 만들어도 만약에 학교 안에 뭐 어플을 만들려면 교원들을 데려가서 돈을 주거나 수당을 줘서 해서 빼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걸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집단지성과 인공지능 AI가 합치면 뭔가 시너지가 나오겠다. 우리가 개념적 학습의 시너지처럼. 집단지성이고 인공지능인데, 집단지성이나 인공지성은 다 인텔리전스죠. 근데 사람은 지성이라고 하고 또 저 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너지를 만들자 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하고 선생님들의 도메인 지식을 해서 이제 웹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온무실에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이런 쉬운 겁니다. 보도자료 생성기. 보도자료 생성기가 처음에 만들 때는 엄청난데 지금은 일반 그 챗GPT 넣어도 잘 써주죠. 근데 요 특징은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나왔는 보도자료 5만 개를 학습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거는 기똥차게 나옵니다. 기깔나게 나온다 그죠. 예, 연설문 이런 거. 그다음에 각종 챗봇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요 그 챗봇만 학습시키면 되니까 쉬워요. 이런 것들을 시작해. 아까 이거 봤는데 보도자료 생성기가 제가 오기 며칠 전에 해보니까 그 추적해 보니까 전국에 7,000개 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울릉도, 제주도, 독도까지. 독도는 없네요. 요걸 7,000개 기관이 쓰고 있는 걸 수파베이스에서 그대로 땡기는 실황이고요. 이걸 아름아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감님께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쓰면은 그 과금이 우리가 내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쓰면 우리 돈 나가는 거 아니냐. 전국에서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쪽으로 갔습니다. 수업에 가서 요즘 개념학습에 관한 질문들 만드는 거 공부,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단계는 저렇게 단순히 하다가 이제 우리가 요 웹앱에서 만들면 그걸 서버에 저장을 해서 이전 질문에 연달아서 꼬리로 물고 나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기술이나 서버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까지 만들어서 흔히 우리가 저 아는 질문의 연속조에 있지 않습니까? 마자노에 그런 것들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생성 과정 이런 거 수행 과정 우리 그래스업스의 시나리오 만드는 거 뭐 다양한 것들 한 6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연수 같은 데 가면 스탠퍼드에서 만들었다고 이런 AI를 사용한 앱들은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들 만든 것보다 이게 더 못해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제가 지금 AI 그 5탄까지 나갔는데요. 이제 꾸러미를 시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2월 달에 학교 교육과정 수립할 때는 저런 거. 학교 자율시간이나 이런 거 개념을 멋지게 짜줍니다. 15시간을 원하면 15시간 짜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 주간에는 상담하는 거 선생님의 역할이 되고 애의 역할이 되고 뭐 할 때 MBTI별로 다 골라서 상담 연습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식 게임 실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 뭐 늘봄 챗봇 이런 것들을 쭉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경북에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산불 모두 합쳐도 이 경북에서 일어났던 산불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산불이 끄지게 며칠 됐을 때 이제 경북이 저희 교육청도 실황 사지고 산불 대응이 전부였죠. 교육청 자체가 한 연무 속에서 일주일 동안 부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안전과에 보니까 막 매일같이 차트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소 선생님들하고 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이거를 하자. 실시간 산불 발생 현황, 그다음에 기상,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비가 언제 오는지, 그다음에 학교 위치, 그 학교별 클릭하면 그 학교에는 지금 불이 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속보 이런 것들 관련된 거를 다 어떻게 해요? API를 땡겨오죠. 기상청 API 땡겨 도로교통, 고속도로가 어디 통대됐고 뭐 이런 거 다 땡겨오고 만들고
밤을 샜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불 현황을 땡겨와야 되는데 구글이 최고 정확해요. 근데 구글은 API를 공급 안 해요. 그래서 이때 땡겨왔던 그 어디 자료를 땡겨왔냐면 나사, 미국의 나사 거를 땡겨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밤새 만들어가 다음 날 딱 하는데 기적적으로 그때 비가 와서 산불이 그쳤어요. 잡혔어요. 그래가 이거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것 쪽으로 활용하냐면은 조금 있으면 여름 방학이니까 물놀이 위험구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내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었고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처음에 우리 계속적으로 교육에서 하는 지금까지 논조는 이런 거였거든요. 사람은 더욱더 창의적인 걸 찾아가고 AI한테 다 점령할 테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창의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AI가 더 창의적이에요. 실제로 글쓰기 이런 게 다 더 잘, 새로운 이런 거 결합시키는 거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옛날에 우리 상상할 때 인공지능은 이럴 것이다 했는데 실제 지금 인공지능은 더 사람답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에피소드. 나는 우아하게 글을 쓰고 인공지능이 설거지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글 쓰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또 한번 교육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이제 지금 에이펙과 연계해서 경주에서 이번에 에이펙 주제가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 조정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경주에서 엑스포를 열려고 합니다. 그때 오시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호 장학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증 사례 1의 두 번째 기업 부분입니다. DX 교육 데이터 협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 기업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나 함께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있으시면 협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협회 파트너사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에서 AI 도구 활용 교육 현장에서의 클라우드와 AI 활용 제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인 김수진님께서는 현재 한글과 컴퓨터 서비스 기획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올해 한글과 컴퓨터는 행안부에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AI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공공 부분의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에서 클라우드랑 AI 관련해서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어떤 서비스들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미 앞에서 너무 길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AI가 이제 채용 시장의 요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뽑겠다 이건데요. 우리 옛날에 기업들은 똑똑한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너 이거 뭔지 알아? 했을 때 네, 압니다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는 AI를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말인데요. 그 뜻은 AI는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고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직장인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대다수가 생산형 AI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90% 이상이 과제에 AI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한밭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AI를 활용했던 친구들이 뇌의 활동이 조금 늦어진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GPT 쓰지 마, 다 걸릴 거야 말을 해도 학생들은 이미 몰래 쓰고 있어요. 양심 없는 친구들은 그냥 다 문서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는 이 문장 좀 다듬어줘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AI를 교육에 잘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모여서 교육부에서는 AIDT를 시작하였죠. AIDT, 디지털 텍스트북. AIDT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AIDT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의 역할인데요. 클라우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 쓰는 컴퓨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킬 때 하드웨어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잖아요. 그 컴퓨터 본체가 인터넷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파이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 클라우드가 있다면 저장 공간이 그 안에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모든 문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AI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AI 쓰면 뭐 정확성 올라가, 완성도 올라가, 그리고 번거로운 거, 귀찮은 거 다 떨어져. 자, 이렇게 좋은데 교사분들이 쓰시면 얼마나 더 유익하고 학생들은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많은 AI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기능을 가져와 봤어요. AI 문서 편집,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일 거예요. 나 독후감 써줘,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너무 편하죠. 그리고 다양한 AI 템플릿들 많은데 왜 굳이 AI 템플릿이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서식을 키고 나서 이제 GPT를 엽니다. 그리고 검색을 했어요. 답이 나오면은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려니까 서식이 깨지네? 그럼 메모장도 켜야지. 메모장에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서식에 넣고.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AI 템플릿이 있다면 여러 개의 창을 열 필요 없이 단 하나의 창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AI 답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문서 공동 편집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화형 문서 탐색은 어떤 기능이냐면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작성하는 문서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직장생활 몇 년 안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많은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에 있는 거 제가 다 기억을 할까요? 못하죠. AI 기능을 통해서 나 이거 옛날에 했는데 이 내용 찾아줘 하면은 내가 썼던 문서에서 그 정확한 내용을 찾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솔루션이 얼마나 많이 부스에서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게 잘 적용이 될까요? 제가 아직 교육 현장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 자유롭게 활용은 못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솔루션도 어찌됐건 간에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고 이거를 체득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맥도날드의 키오스크가 몇 년도에 등장을 했냐면 2003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맥도날드 갔을 때 키오스크랑 사람이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주문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 우린 익숙하니까. 마찬가지로 AI가 아무리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AI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활용을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아이들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2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AI 클라우드 플랫폼인 한컴독스 AI라는 서비스이고요. 또 하나는 한컴타자.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아무리 내가 기깔나게 잘 써도 AI 검색을 하는데 독수리타법이에요. 그러면 검색을 하다가 하루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컴독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실사용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대학생이긴 한데 조별 과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AI 문서 공동 편집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구들 4명이 모였어요. 하나의 문서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 다른 친구가 내가 맡은 파트를 작성을 하고 한 창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화형 문서 탐색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핫했던 지브리처럼 이미지 생성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더라고요. 긴 내용의 문장을 압축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작업을 하다 보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문체가 달라요. 이거를 AI를 통해서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별 과제 기능도 있었고요. 또 하나 다른 AI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직장인이 됐어요. 친구들이 자라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빈 창을 보고 막막해요. 흰 창을 보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땐 한컴독스 AI를 킵니다. 이 어시스턴트 기능이 AI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과 큰 카테고리를 지정해주면은 완벽한 문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거 수정해줘 할 때 이어쓰기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게 내용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표 제일 만들기 귀찮은 번거로운 작업도 글만 작성하면 AI가 입력을 해줍니다. 쉬워졌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게. 이것을 한컴독스 AI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컴독스는 지금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신 기능들로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선생님분들을 위한 템플릿이 있어요. 상담 기록 일지부터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플랜, 독후감, 템플릿까지 있고 여기에 지속해서 AI 관련된 템플릿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한컴독스를 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스 기능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이 문서 공유 동시 작업 기능은 아까 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나와서 넘어갈 텐데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최종, 최최종, 파이널 다 문서명 다르게 하고 야 최종 파일 뭐야 그래서 할 때 누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저 링크 복사로 간단하게 공유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옛날에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한글을 다운을 받았어요. 시리얼 키 열심히 입력을 했어요. 틀렸어. 다시 처음부터 16자리 입력해. 귀찮은 과정이 하나의 로그인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길을 가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수정해 오래. 그럼 PC방에 뛰어가요. 근데 PC방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네. 어떡하지? 이걸 깔아야 되나? 한컴독스 웹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면은 한글의 기능을 그대로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이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일 텐데요. 언제 어디서든 경계를 허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내일 수업 자료 발표할 게 있어. 그거를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서 쉽니다. 누워가지고 TV를 보는데 저 드라마에 나온 내용 친구들한테 내일 같이 사례 적용해서 설명해주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서 수업에 갔는데 까먹었어요. 뭔 내용이지 얘들아? 그럴 때 한컴독스가 있다면 누워서 드라마 보시다가 옆에 있는 핸드폰 들어서 아까 작업하시던 자료 그대로 열고 메모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그 메모로 수업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한컴독스는 지난 5월 27일에 AI 통합 검색 기능과 UX UI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업데이트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에 발맞춰서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한컴 타자. 저도 어렸을 때 그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이런 거를 한컴 타자로 배웠었는데요. 지금의 한컴 타자는 그때랑은 또 다릅니다. 온라인 필사 그리고 교육용 게임 같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를 하였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초중등 필독서를 포함한 120여 개의 다양한 필사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해력, 어휘력, 독해력 같은 것을 키워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언뜻 들었는데 학부모님들 동의받는 거라던가 아이들 계정 가입시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 소모임 기능을 사용하시면 따로 부모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아이들 계정 그 가입하는 거 알려줄 필요 없이 선생님이 일괄 발급해서 계정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한컴독스 AI는 이런 다양한 그 공동 기능과 클라우드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육청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남까지 전국에 많은 교육청이 있는데 대전교육청은 보이질 않네요. 이 교육청을 넘어서 대학교에서도 이 한컴독스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센클라우드 내에 웹 오피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지금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어서요.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바깥에 부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컴독스랑 타자 모두 다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응대 드릴 테니까요. 앞에 부스에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실증 사례 2의 첫 번째 교육 부분입니다. 정구창 교장 선생님께서 AI 리더십, AI 디지털 교육으로 혁신하는 우리 학교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구창 님께서는 현재 대전 신일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앞서서도 보셨지만은 대전은 성심당의 도시로 유명하죠. 대전 신일여자고등학교는 24년에 카페 베이커리과를 신설하고 올해 패션 마케팅과를 개설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역 유망 기업과 연계한 취업에 힘쓰시고 다양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례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교육으로 혁신하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23년부터 해서 지금 25년까지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디지털 선도학교를 마치면서 학생과 선생님들께 그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보시면은 과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특성화 학교입니다. 지식경영, 카페 베이커리, 패션 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상업에 관련된 학과고요. 문화 콘텐츠는 예술교과, 미술 관련 학과입니다. 작년에 좀 전에 소개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상과로 계속 지금까지 한 45년 정도 끌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학과 개편을 해서 카페 베이커리와 패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학과 개편하고 나서 조금 학생들이 그전에는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AI 교육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생 모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AI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챗GPT가 나온 그
겨울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된 23년에 새 학기 되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디지털 활용 교육을 우리가 좀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인문계고등학교와 달리 잠자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는 아이들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재밌는 교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챗GPT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3년 저희 새학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 녹여낼 수 있는 그 연수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수업을 1년에 수업 공개 2번 하시죠. 1학기, 2학기 2번 하시는데 그 수업 공개 때 그 연수했던 그 내용을 수업에 녹여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공개 수업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주제를 잡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그 디지털 연수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그 성장 자율 연수 있죠? 그걸 신청했습니다. 그때 여러 그 디지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 연수를 진행했었는데요. 아까 기조 강의를 했던 정재영 교수님도 그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또 구글 닥스 이용해서 온라인 교무실 저희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23년부터 올해까지 그 저희가 그 공모 신청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23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는 저희가 그 디지털 교육을 시작하는 해였는데요. 삼성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브라이트익스 AI를 활용한 그 활동을 좀 했습니다. 챗GPT 나오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에이스라고 해서 요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를 해서 그런지 신문마다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 시험을 학생과 선생님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적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9분이 베이직 자격증을 확보하셨고요. 학생 5명이 역시 베이직 자격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또 한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광고를 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제부터 또 자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격 연수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정보고 선생님이 아주 앞서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모여서 면대면 강의를 몇 시간 하고 나서 원격 연수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4년도는 저희가 디지털 선도학교를 응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서 선도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선도학교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걸 할 때 그 학교장이나 관리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선생님이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하고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마침 교육박람회가 열려서요. 코스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 DC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과목별로 한번 다 나가서
보시고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코스웨어를 많이 체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체험해 보시고 와서 학교에서 과연 우리 교과나 아이들 수준에 맞는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코스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토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24년도는 5개의 교과에서 AI 코스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국영수 그리고 정보가 2개 있는데요. 여기 앨리스 스쿨이라고 3번째 하고 에이스 2가지가 있는데요. 에이스는 AI 활용 시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앨리스 스쿨 같은 경우는 코딩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웨어를 5개를 활용했습니다. 이건 수학 학생들이 한 거고요. 근데 AI 수업, 디지털 수업을 하면서 저희는 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이 패들렛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나 캔바 같은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수 후에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 수업에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직접 실생활과 연결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PBL 수업을 이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수업을 많이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이 AI 도구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도구 및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퀴젠이라든지 수노, 챗GPT, 리튼, 캔바, 브루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그램 역시 저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 내에서 방과 후 그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소개하고 해서 학생들이 그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가졌습니다. 근데 묘합니다. 학생들 그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문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는 그렇게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기계 다루는 걸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외로 상당히 재밌어하고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그 수업하는 모습을 좀 했는데요. 저희는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학기 말에 디지털 경진대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수준급의 그 결과물을 나타냈었습니다. 이것은 패들렛으로 해서 수업 결과물을 갖다가 선생님 패들렛 계정을 학생들이 해서 올린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수노란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각각의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재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의 활동이 좀 별거 아닌데 뭘 애들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시각에서는 저게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고 그동안의 수업과 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교내 연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를 하면서 저희는 그 게시판을 이렇게 전자 디지털 게시판으로 만들고요.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연출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연출한 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 뒤에서 모르게 찍은 건데요. 요즘 아이들 또 카메라 갖다 대면 또 고개 얼굴 가리고 굉장히 수줍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르게 찍은 건데요. 그 엎어져 자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수업을 참여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디지털 동아리도 저희 자체 동아리가 있는데요. 자율 동아리도 지원을 해서 디지털 동아리에서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연수라든지 이런 수업을 진행했고요. 학생들 수련회라든지 뭐 학생 전체 학의 어떤 그 같이 모였을 때라든지 이럴 때 여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뭐 퀴즈 같은 퀴즈 대회를 열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 노는 건데요. 학교 광당에 닌텐도 게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도 하고 드론도 날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튼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것을 많이 좀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챗GPT 존인데요. 학교 도서관에 저희는 23년도에 챗GPT 나온 다음에 유료 버전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챗GPT 부스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료로 할 때는 그 검색하는 게 한계가 있죠.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유료 버전으로 해서 학생들 쓸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해놨습니다. 24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한 다음에 하면서 그 저희들 변화가 느껴진 것이 학생들이 그 일단 잠자고 엎어져서 잠자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여 수업이 확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도 역시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무실이라든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그런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아까 좀 전에 경북교육청 장학관 말씀하셨지만은 기한이라든지 뭐 어떤 보고서라든지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AI 챗GPT를 활용하게 하고 하니까 상당히 그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업무 효율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선생님들 희망하시는 분들께 유료 버전으로 챗GPT를 신청하면 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려서 몇 분들은 지금 한 20분 가까이가 챗GPT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 그 세상이 좋아져서요. 저희들 지나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한 학생들 그 취업 면접을 하는데 AI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AI 면접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역량 강화, 진로나 취업할 때 그 면접 역량 강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교내외의 그 디지털 문화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학생 네트워크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결과물을 PBL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에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갖다 만들고 작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미래인재 커리어 마일리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상벌점제를 저희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상벌점제를 커리어 마일리지라는 이런 그 패들렛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커리어 마일리지의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 신일 갤러리인데요. 저희 그 아까 미술 중점 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디지털 선도학교 하면서 기존의 보통 그림들은 오프라인이니까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이 그림들을 전부 다 온라인화해서 디지털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갤러리에 탑재를 했습니다. 22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림들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AI 교육을 하고 나서 진학과 취업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방의 대전 지역, 대전 충청 지역 이외에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간 학생들 진학 현황이고요. 이 오른쪽은 취업한 학생들입니다. 금융권이라든지 공사공단들 취업한 학생들 그 내용입니다. 다음 25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역시 작년 24년도에 이어서 디지털 기반 교육 선도학교 계속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교구 지원 사업 역시 응모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T 디지털 튜터를 역시 응모해서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처음에 그 AIDT 디지털 텍스트 교과서 나오고 나서 저희 시도할 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죠. 이렇게 좀 접속도 잘 안 되고 튕겨 나가고 하는 게 있었는데 튜터 사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집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I 교육 학습 공동체를 저희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 학습 AIDT를 사용해서 하는 그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 교과 내용들을 갖다가 서로 협의하고 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저희 25년도에 저희 활동 내용인데요. 이거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에서 요건 저 아까 AI 소프트웨어 교구 지원 사업인데요. 안내 로봇 만들어서 로봇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로봇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전기자동차도 역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지난주 2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강당에서 좀 타보기도 하고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튜터가 수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T 수업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학습 공동체 역시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의 그 과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요. 저희는 그 AI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그 AI나 디지털 얘기할 때 그 윤리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강조할 예정이고요. AI 디지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인문 소양 교육이 너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울러서 학교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에 디지털 선도학교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입니다. 여기 학생 만족도 조사인데요. 에듀테크 도구 사용해서 수업 참여도가 어땠나, 그리고 수업 참여를 높이는데 에듀테크가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학습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학습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95% 이상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그래서 95%가 말이 되냐고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 만족도 조사인데요. 수업에나 업무에 활용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학생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느냐, 그리고 또 AI 코스의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지도를 했을 때, 교수 학습 활동을 했을 때 학습 참여나 흥미 증진에 AI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봤는데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95% 역시 나왔습니다. 요건 비슷한 내용이라서 건너뛰겠습니다. 칸 아카데미를 설립한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AI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창의성과 함께 교육받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교육받은 용기가 무엇일까요? 교육받은 용기는 갑작스러운 기술 발전 앞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합리적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AI와 같은 새로운 도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한 뒤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한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AI 인프라가 아마존이나 MS 같은 해외 크라우드 기업에 거의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AI 인재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AI 디지털 교육을 꾸준히 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AI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 바로 교육받을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구창 교장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사례 이 두 번째 기업 부분입니다. 협회의 파트너사인 WS에 신뢰할 수 있는 AI, 공정한 AI 시스템 설계와 활용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인 한서국님께서는 현재 AWS에서 공공부문 솔루션 아키텍트로 재직 중이시며 클라우드 플랫폼 설계 및 구축 등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시간이라 아마 대부분 다 많이 지셨을 텐데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담아서. 제가 앞에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챗GPT 같은 모델한테 숙제에 도움을 받는다, 또는 뭔가 문제풀이를 한다던가, 또는 뭐 질의를 해서 뭐 답안을 채운다고 했을 때 우리 이 문제를 풀어낸 또는 이 작문을 수행한 사람은 과연 학생일까, 또는 결국은 챗GPT일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거를 넘어서 만약에 숙제를 실제로 한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 학생이 거기에 있는 지식들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다면 우리는 이 숙제를 챗GPT가 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AI, 저는 이제 IT 기업에 있기 때문에 혹시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네, 몇 분 계시네요. 대부분 아마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회사는 그 B2B 사업을 위주로 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마 접할 일은 많이 없으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에듀케이션, 이런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 자체를 고객이 AWS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GPU 인프라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뭐 AWS냐 또는 뭐 MS냐 또는 NCP냐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 자원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GPU 인프라에서 만들어진 모델, 오픈 AI의 모델들 또는 MS의 모델들, 어떤 모델들을 쓸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는 모델들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는 사실 어떤 거를 쓰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어떤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들은 교육 분야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이 책임감 있는 AI, 신뢰할 수 있는 AI, 공정한 AI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이건 글로벌 통계이기 때문에 포브스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60% 이상의 선생님들이
지금 AI를 좀 도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26세 이하의 교사 사용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저거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적응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86%가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조금 격차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분발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은 꼭 그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러한 이제 통계들도 좀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영역들이 지금 이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서비스들이 적용이 돼서 아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강의 준비 단계부터 해서 강의 전달 그리고 강의 분석 단계까지 이르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선생님께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위에 보시는 이제 수명주기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수업 강의 자료를 생성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뭐 포함이 될 테고 강의 전달 중에는 뭐 Q&A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참고자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에 대한 피드백들을 좀 수집을 해서 강의들을 분석하고 향후에 이제 개선 계획을 세우는 활동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아래 보이시는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툴들 하에서 어떤 툴들을 도입을 하면 해당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WS가 최근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권고드리고 싶은 적용 분야들이 이제 아까도 한참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뭐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자. 여기서 개인화라는 건 이제 학생이 가진 어떤 필요 또는 어떤 학습 속도 또는 선호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컨텐츠를 형성하고 이 컨텐츠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사실 가능하긴 해요. 지금 현재의 기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챗GPT가 나온 게 2022년도 11월인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이 불과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IT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사실 AI가 앞으로 못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잠깐 여담 말 드리자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 AI가 앞으로 못할 분야는 제 생각에는 학생들 사이에 공감, 협업, 협동 이런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로 AI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성AI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들을 잘 하는 것이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잘 하려면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질문이 정확해지거든요. 근데 기본 개념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굉장히 질문도 모호해지고 답변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들을 잘 가르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데 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은행이 있고 문제은행에 대해서 이 개인의 학생의 어떤 선호도나 또는 학습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롬프트로 주고서 우리가 모델한테 시키게 되면 개인화된 문제들을 생성하는 그런 예제들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코칭과 관련된 피드백들을 제공할 때 이건 이제 글로벌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 사례를 제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사례를 먼저 좀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이 글로벌 사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사 관리 같은 업무에서 학생들이 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들을 전환하는 학사 관리 업무나 이런 것들은 좀 AI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 워크로드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코칭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교육 효과를 높이는 작업들도 좀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워크플로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문서, 공문서 같은 것도 처리하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ID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텔리전트 도큐먼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서를 자동적으로 이 문서를 어떤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부서로 라우팅을 해야 할지를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는 지금 재정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자동적으로 라우팅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에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케이스 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위험에 처한 학생을 좀 조기에 식별하는 용도로도 AI 서비스를 지금 많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 낙오할 위험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성적이라든가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학생이 낙오할 위험이 있다라는 걸 탐지한다던가, 또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징후들을 포착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함으로써 어떤 학생이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는 예를 들면 뭐 자살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용도로도 생성 AI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접근성 및 특수교육 관련된 지원인데, 예를 들면 이제 다국어 또는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생성한다던가, 또는 거기에 자동으로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또는 우리가 발화를 하게끔, 그러니까 음성으로 뭔가 스피커로 내보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좀 출력하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육 환경은 다소 이 취업과 또는 입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로벌 사례들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성, 다양성, 포용성,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AI를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관리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흐름들, 그밖에 이제 시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에서 어떤 시설이 언제쯤 고장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서도 지금 AI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링크를 다 달아놨는데, 링크에 있는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WS가 책임감 있는 AI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 그러니까 생성 AI가 이미지도 생성하고 지금 비디오도 생성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6초짜리 비디오를 생성했었는데 지금 30초 넘어가는 1분을 넘어가고, 이렇게 영상의 길이가 이야기만 던지면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까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생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환각 현상도 있고,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조직에서 생성 AI를 통해서 확실히 좀 가독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임감 있는 AI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 있는 AI를 적용을 해서 유효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혁신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긴 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25% 정도 만족도가 향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게 뭐냐면 이득을 극대화하고서 또 위험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책임감 있는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WS가 이건 단독으로 사실 만든 건 아니고, 책임감 있는 AI라는 거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전파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어 가능성, 저희가 또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8개의 차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제어 가능성, 또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밖에 안전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어떤 징후라든가 또는 폭력적인 또는 선정적인 컨텐츠들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델이 출력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성, 그리고 실제 팩트에 기반해서 진실성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응답을 보증하는 역량, 그리고 설명 가능성, 모델이 왜 이런 답변을 내놨을까. 지금 제가 만나는 여러 그 교육청 분들은 어떤 요즘 이제 시도를 많이 하시냐면 서술형 논술형 시험에 대해서 자동으로 채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시는데, 이제 그런 데 필요한 것들이 이런 설명 가능성이거든요. 그리고 설명 가능성은 이 학생이 이러한 논술을 제출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이런 평가 점수를 냈는지를 모델 자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설명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명성, 그밖에 어떤 거버넌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부터 해서 운영까지 돌아가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모범 사례,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걸친 모범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체제들을 다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책임감 있는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찾는 것들, 우리가 생성 AI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위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AWS의 어떤 서비스 자체를 지금 서비스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거는 예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의 이제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는 생성 AI를 만드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가드레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가드레일이라는 서비스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주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이 모델이 출력을 내보내는 부분인데, 아래에 있는 가드레일은 이렇게 어떤 토픽, 어떤 주제,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주제를 차단하겠다, 또는 뭐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 그리고 PII라는 거는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매스킹하거나 블로킹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밖에 어떤 워드, 어떤 단어 자체를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정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또 모델이 그러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답변할 수도 없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드레일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책임감 있는 AI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락이라던가 또는 가드레일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 있는 AI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플로우가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 이밸류에이션,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챗GPT는 오픈 AI의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클로드라든가 여러 가지 신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쓰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동안 좀 난리가 났었던 딥식 모델 같은 것들도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있다고 할 때 그 모델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더 유해한지, 어떤 모델이 더 공정한 출력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들도 AWS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 이런 모델에 대한 평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워터마크를 탐지하는 기능이 AWS에서 만든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자체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AWS의 생성 AI의 모델로 만들어진 이미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집어넣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보시는 저거는 이 그림이 바로 AWS의 어떤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워터마크를 탐지하게 되면 저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창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델이 실질적으로 생성해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창조적인 작업에 있어서 모델한테 도움만 받은 것인지, 또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책임감 있는 AI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 이제 AI 서비스 카드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AI 여러 가지 모델들을 AWS에서 쓸 수가 있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모델들이 여기서 지금 서비스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유즈 케이스, 어떤 사용 사례에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책임감 있는 AI 지표들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선택할 때 그것을 투명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책임감 있는 AI라는 걸 그래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저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유해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증오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지금 여러 학교의 사례들을 제가 좀 보긴 했는데, 거기에 그러한 컨텐츠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들은 일단 모두의 어떤 공감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교사부터 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까지 여기에 참여하고, 또 이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러한 인식하에서 이것들을 평가하고 조치하는 작업들이 좀 조치하고 적용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를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험 문제를 생성 AI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사용 사례 자체를 좁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학교 현장에서 생성 AI를 적용하겠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에 책임감이 있는 AI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해져서
문제를 찾아내고 조치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문제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평가하는 서비스의 한정에서 우리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사용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생성 AI에 제가 AWS가 정의하고 있는 8가지 책임감 있는 AI의 차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차원별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AI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서비스를 아까 우리 경북교육청의 선생님께서도 장학사님께서도 또 서비스를 개발하셨는데, 이게 개발부터 해서 배포해서 운영하는 전체 단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라는 거는 저희 AWS가 이제 이건 내부적으로 툭하면 하는 얘기인데, 모든 그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부터 해서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까지의 이 모든 혁신의 밑바탕에 있는 거는 반복적인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서 반복적인 테스트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공정한 A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들었고, 제 생각은 좀 요약을 하자면 이 학교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AI를 적용하는 것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가 없다라고 저는 첫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이거는 생성형 AI가의 지식인지 아니면 이게 학생이 과연 습득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교육과 또는 배움 자체가 계속 상호작용이 되도록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